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중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대표 후보자는 총 4명이십니다. 무작위로 했을 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4사람이 있지만,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기할 만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제 순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만한 내용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배제를 했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한 줄로 얘기해 보자면 구호만 요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2002년도에 이 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나는 2002년부터 정치 활동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위험한 한동훈, 불안한 한동훈, 정치 초보 한동훈과는 전혀 그 결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그야말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원내대표도 해본 사람이다. 지금 이런 거를 갖다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친윤의 지원을, 애초에는 자기가 친윤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또는 그런 언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초에는 그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이 됐다가 갑자기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갑툭튀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경원이 그 원희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갖는 게 바로 자기는 탈당을 한 적이 없다. 왜냐? 원희룡은 분명히 탈당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7년도에 이 유승민과 함께 바른정당을 만들 때 나가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개보신당 바른정당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경원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나가진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걸 부인을 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바른정당에 무슨 최고위원 자리를 안 주면은 탈당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그런 풍문도 있긴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마 이걸 부인했을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풍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면서, 나는 2002년도 이 당에 들어온 이래 탈당한 적 없다. 나는 정치 경험도 많고 탈당한 적 없는 그야말로 이 국내의 뿌리다,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자처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언행을 지금까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후보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에 붙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주호영 이런 사람들과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거에 나왔고, 선거에 나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당대표가 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당입니까?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작년 3월달 전당대회도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의 압박과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게 된 셈인데, 그렇습니다. 그 정치 경륜이라고 해야 될까? 외부상, 이 표면적으로 외관상 보이는 그런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나경원은 당대표를 해도 여러분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그걸 봤더니 나경원 의원은 지난 3년 전의 전당대회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난 3년 전에는 전당대회 때는 어떤 면모를 보였느냐?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뭔가 이 유약한 모습을 또 보였다. 그리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만 요란했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나경원 의원은 5선 의원이라는 그 경륜을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언행을 했느냐? 글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때 친윤의 지원을 받는 엄윤이네, 창윤이네, 별의별 윤을 갖다가 다 내세웠던 그 원희룡보다 한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희룡이 전당대회 개시
때부터 그런 했던 언행들을 그 행보를 고려하면 원희룡은 그야말로 이 한동훈을 향해서 인신공격, 흑색선전을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그런 언행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원희룡보다 그런 걸 갖다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나경원, 그 나경원이 뭔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다. 그 나경원이 원희룡보다는 상대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올라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뭐 무리한 분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나경원 후보의 그런 언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언행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뭐 그전에는 할 거리가 없었나? 할 소재가 없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거 집중적으로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냐면 이 나경원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배신자론, 한동훈 총선 고의 패배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나경원은 자기 어떤 정치 경륜을 강조하면서 한동훈은 위험하다. 왜 위험합니까? 아니 미숙하기 때문에. 한동훈은 왜 미숙합니까? 정치를 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경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내놨던 그런 질문들 또는 그런 답변들 또는 그런 역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 한동훈의 정치 경험이 짧은 거, 한동훈은 미숙하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은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한동훈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 한동훈은 더 잘해야 된다, 한동훈은 더 커야 된다, 한동훈은 소중한 보수의 자산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동훈은 더 공부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구상유치다, 그런 취지로 이 한동훈을 갖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과 유권자들한테 한동훈의 미숙론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런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었고, 또 뭡니까? 이 나경원이 과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장들을, 그런 모습들을 전당대회 기간에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의 한동훈 미숙론, 한동훈은 불안하다, 한동훈은 위험하다, 이런 주장들이 그야말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경원이 일단 5선 의원이라는 그 경륜에 걸맞게, 또는 5선이 아니라고 해도 그 과거에는 뭐 4선이었고 3선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또 원내대표도 했고 서울시장에도 나갔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어울리는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갖췄느냐? 그런 걸 보인 일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경원의, 한동훈을 향한 이 나경원의 공격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진행됐던 토론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리더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와 가장 거리가 먼 언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경원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뭔가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 감정적으로 그걸 갖다 절제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토론 와중에 여러분들 이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약간 뭐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내질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게 뭔가 그 대선 때 이 뭡니까 CBS 라디오에 나가서 상대방이 이미 없는데, 현근택이가 이미 없는데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렀던 그 원희룡을 감안해 보시면 이번 토론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을 향해서 소리를, 고성을 지르는 버럭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논리가 부족한 듯한, 그리고 또 이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논리와 무관하게 억지 주장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현 정권의 출범 배경과 거리가 먼 내용을 주장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동훈은 그야말로 꽉 막힌 사람, 벽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역시 정치를 모른다, 역시 한동훈은 구상유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공격한 거, 이거는 그야말로 자해
와도 같다.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구호만 요란하냐고 했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력에 맞는, 그 경륜에 맞는 그런 어떤 지식 내지는 지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소위 뭐 이걸 디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테일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약점을 드러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경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나경원의 이런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기간을 통해서 특히 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당대회 기간 진행된 토론, 이런 것들을 지켜보신 분들한테는 이 나경원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주장, 어떻게 저런 논리,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구호는 저렇게 외치면서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후보는 자기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저출산이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게 뭐였습니까? 이 육아 문제에 있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야 되겠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뭐 저 동남아, 필리핀 이런 데에서 이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쓸 수 있게, 고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별로 이 동남아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이 없습니다. 이점이. 왜냐면 우리가 굳이 그 외국인,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을 굳이 데리고 와서 또 각종 이런 불법 체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문화적 충돌 이런 걸 감수하면서 그 동남아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것 때문인데, 데리고 와도 이 국내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 그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동남아 같은 데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대만 있습니다. 싱가포르 있습니다. 홍콩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 차별 지급 또는 차등 지급을 합니다. 를 외국인한테는 차등 지급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지 않고, 그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오늘 뭐 몇 시간만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이 육아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서의 그런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나경원 후보는 자기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는 그 경력을 앞세우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과연 무엇이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국제노동기구 그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진다. 우리가 받게 될 제재나 국제사회의 압력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해소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습니다만, 이 여기에 대한 나경원 후보의 제 반론이 정말 그야말로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가 탈퇴하면 된다. 탈퇴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탈퇴하면 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 탈퇴를 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유무형의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탈퇴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또는 그 밖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요즘엔 뭐라 그럽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누가 기대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유무형의 피해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놓고 그걸 비교 분석해서 이걸 우리 국민한테 제시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리고 자기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해놓고 이런 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자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한테서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 해법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노동기구 탈퇴해야 된다.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실현 가능성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역시 너는 경험이 없어서 한동훈 역시 너는 미숙해서 한동훈 너는 역시 초보라서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정치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설득력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과연 오선 의원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그 임기응변으로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 토론을 유심히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당대표 후보자들한테 기대하는 또는 당대표 후보자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적인 임기응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어떤 효과적인 정책들을 적시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는데 나경원 후보한테서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뭐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경험을 강조하는 발언이겠지만 결국에는 실속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지급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체 핵무장 우리나라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아마 70% 8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 민족적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일종의 아주 선동적인 구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주국방에 대한 그런 꿈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것들에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체 핵무장 좋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제시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나경원 같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나경원이 왜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걸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뭐 물론 이 당대표 후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나경원은 19대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외통위 위원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적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마치 이 유승민이 과거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방위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승민이 누가 국방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국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처를 합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나경원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핵무장은 어떻게 가능하며 자체 핵무장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자체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NPT를 탈퇴하는 그 명분은 논리는 대체 또 무엇이며 그런 명분과 논리를 대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가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국제사회의 제재의 규모는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피해는 또 그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핵 개발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안보적인 군사적인 그 밖에 국방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익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부수 효과로 인한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은 대체 얼마가 될 것이며 손익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핵무장 뒤에 이 북핵 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무장을 통해서 북핵 해결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런 로드맵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떻게 최대한 단기간에 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자처를 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외통위 위원장의 경력이 갖고 있고 자기가 저 미숙한 한동훈, 저 정치초보 한동훈, 아무것도 모르는 한동훈에 비해서 우위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주장들이 나경원 후보가 먼저 이렇게 제기한 이런 주장 뭐라고 해야 될까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의 현재 그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일종의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구체적인 대안, 또 깊은 고민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만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5선 의원을 강조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기의 정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 토론 기간 동안에 그런 했던 언행들을 보면 과연 그런
거에 걸맞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불리한데도 그걸 갖다 메꿔 끊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불리한 구도를 점점 심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자해를 한 것과 같은 언행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5차, 6차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 한동훈을 향한 공격 소재로 삼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동훈 후보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이 논란은 끝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감정적으로는 정말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나경원 후보한테 절대로 유리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거를 얘기했을 때 물론 한동훈 후보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할 소재로서는 충분히 있지만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 자기가 받는 타격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또 이것도 자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으로서는 그만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 문제인데 나경원은 마치 건수를 잡았다는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주 공격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나경원의 패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법치를 훼손하는 듯한 법치.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 우파가 지향하는 가치가 결국엔 법치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외면하는 듯한 그 나경원의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공개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무적 실책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 왜 그런 얘기를 TV 토론, 라디오 토론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꺼낼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한동훈도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사태가 무마된다거나 그게 없던 일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일단 형식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게 나경원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였고, 나경원에 대한 어떤 이런 여론, 긍정적인 여론 이런 걸 형성하는, 그런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오히려 이걸 키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이걸 놓고 한동훈을 공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를 대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 여러분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2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로 검사가 합니다. 그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상급자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해당 지검의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휘자는 검찰총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공소를 취소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검찰청법 제8조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검사는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수사권 이거 수사 지휘를 한 게 여러분들 건국 이래 4차례밖에 안 되고 그 4차례가 언제 있었다겠습니까? 노무현 때 한 번, 문재인 때 3번 이렇게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최대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국정과제로서 내세웠던 게 바로 이걸 안 하겠다, 이 법률 조항을 없애겠다였는데,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게 마치 한동훈이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게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식으로, 한동훈한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한동훈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한동훈이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한다? 여러분들 이거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른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감이 아니라 최소한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이 정말 스스로 그 불리한 구도를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소 취소 이게 왜 간단치 않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한, 그 지휘권을 발동한 경우가 4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지휘권 발동을 한 경우도 몇 번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장관의 사건 지휘를 안 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없었다고 한다면 뭡니까? 아니, 그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겠다, 이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집권을 하게 된 이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까지 없었던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는 정말 희생했고, 자기는 정말 다 잘했고, 한동훈은 정말 그야말로 문제가 많고, 한동훈은 정말로 그야말로 꽉 막힌 사람이고, 한동훈은 정말 우리와는 결이 다른, 우리 당과는 거리가 먼 우리 당원 동지들의 그런 희생 갖다가 외면하는 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나경원 후보는 그동안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런 진행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오선 의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원내대표까지 지냈다고 하는 그 정치 경륜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아주 자충수, 자해와 같은 그런 언행을 지속했다.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도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그리고 정치 이력, 이런 것들이 이번에 뭐랄까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치 자산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자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나경원 후보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의 그 언행, 그리고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끝마쳐 가는 그 시점에서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